여러분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작품 감상의 실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선도의 만흥이란 작품입니다. 역시 윤선도의 연시조인데요. 윤선도가 병자호란 때 왕을 함께 호송하지 않았다 하여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귀향지에서 쓴 시가 바로 이 만흥인데요.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을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띠집은 그냥 보잘것없는 집,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보잘것없는 집. 초가집,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소박한 생활을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모르는 남들은 그 뜻을, 즉 소박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내 뜻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다마는, 웃어요, 비웃죠, 그쵸? 아이고 그 집이 그게 뭐냐 하고 비웃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남들은, 즉 세속의 부귀영화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내가 지은 그 띠집은 참 보잘것없겠죠, 그죠? 그게 뭐야 하고 비웃겠지. 하지만 어리석고 캬암 시골 사람은, 시골 사람, 어리석고 시골 사람인 내 뜻에는 이만큼이 딱 내 분수인가노라. 더 큰 집은 필요 없어요. 더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즉 초가집, 띠집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삶의 자세, 즉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자세를 노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수 보겠습니다. 보리밥 푼 나물을. 보리밥 푼 나물 역시 소박한 생활입니다.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가장 실컷 논이노라. 그남은 녀밖에. 그렇게 하고 그것 밖에는 녀남은 일이야.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그 밖에 다른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왜? 아니 집 있죠, 여러분. 띠집. 눈비 막아줄 띠집 있지요. 그 다음 보리밥 알맞게 먹었죠. 바위 끝에 앉아서 실컷 놀고 있죠. 그 밖에 일이야 무엇이 부러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러워할 것이 없다. 역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엔 삼수입니다. 세 번째 작품입니다.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흘, 즉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하랴. 그립던 님이 찾아온들 그 산세를 바라보는 반가움이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운 님이 찾아오도 하더라도 반가움이 이것보다 더 하겠느냐. 말씀도 우암도 아니하여도, 말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지만 못내 교화하노라. 못내 좋기만 하구나. 누가 삼공도건, 삼공 정승입니다. 정승. 누가 삼정승보다 낫다 하더니, 이러한 삶이 이렇게
자연 속에서 안분지족하는 삶이 누가 말하기를 삼정승보다, 이때 도구는 비교 부사격입니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만승, 즉 만승, 엄청난 재산입니다. 만승 재산을 가졌은들 이만큼 즐겁겠느냐. 이제로 헤아려 보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소부허유, 소부허유는 중국에서 벼슬을 그만두고 은일, 즉 자연 속에 숨어 살았던 대표적인 성인들을 말하는데요. 이제와 생각해 보니 그런 소부와 허유의 그 은일의 뜻이 약도터라, 약았던 것이다. 왜? 삼정승보다 또 만승보다 무엇이 낫다? 은일의 삶이 더 낫다. 더 남다. 그렇죠? 더 낫다. 그러니까 이제와 생각해 보니 소부와 허유의 그러한 삶이 더 옳았더라. 소부와 허유가 약은 사람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마도 임천 한흥이, 임천 자연에서 한가롭게 즐기는 흥이 비길 곳이 없어라. 더 비길 것이 있겠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윤선도의 만흥이었습니다. 결국 자연 속에서, 자, 만족하는 자연에서의 풍류와, 자연의 풍류와 만족하는 삶의 자세고, 그죠? 예. 즉 안빈낙도, 만족하는 삶의 자세, 안빈낙도라고 해요. 안분지족 안빈낙도. 예. 이게 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은 다른 시와는 달리, 자, 순 우리말의 다채로움을 잘 살렸다. 한자를 쓰지 않고 순 우리말의 다채로움을 잘 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훈민, 훈, 즉 가르치다, 누구를? 백성을 가르친 노래. 그래서 앞서 윤선도의 만흥과 비교해보면 이 만흥은, 자, 이 시를 쓴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의 서정, 즉 정서의 표현이죠. 자연의 풍류라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 쓴 것이 이 만흥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훈민, 즉 백성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즉 교술적 목적입니다. 창작의 의도가 서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과 백성과 사이, 하늘과 땅 이로구나. 내의 서른 일을 다 알려 하시거든. 즉 누가? 임금께서 나 백성의 서러운 일을 다 알려 하시거든. 우린들, 즉 우리 백성인들 어찌 살진 미나리를 혼자 먹겠는가.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임금께서 백성 하나하나의 그 삶의 어떤 그 면면들을 자세히 알려고 이렇게 살피셔요. 아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럼 우리들 어찌 맛있는 미나리를 혼자 먹겠습니까? 아, 임금님께 당연히 먼저 바치고 먹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나요 여러분? 우리가 향가 시간에 배웠던 안민가가 생각나네요. 즉 백성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군은 아비요, 즉 임금은 아비요, 신은 다사샬, 즉 사랑을 베푸실 어시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이다. 기억나죠 여러분? 안민가. 그래서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다. 그래서 아이 보살피듯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보살피면, 그 얘기잖아요. 우린들 어찌 딴 마음을 먹겠습니까? 그죠? 예, 그 얘기입니다. 즉 임금은 백성을 잘 보살펴야 하는 것이고, 백성은 또 임금을 받들어 섬기고 모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임금과 백성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형아 아우야 네 살을 만져보아.
너의 살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대 타 낙관대. 누구 손에서 태어났건대. 누구 손? 누구 손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같은 부모죠, 그쵸?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기에. 양재, 모습입니다, 모습. 모습조차 같았산다. 모습조차 같느냐. 누구 손에 태어났기에 모습이 그렇게 똑같느냐.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기에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한젓 먹고 길러놨으니 한젓. 한 어미의 젖을 먹고 같이 컸으니 젖을 먹고 같이 컸으니 딴 마음 먹지 마라. 딴 마음. 그러니까 우애를 흐트리는 마음, 우애를 훼손하는 마음을 먹지 마라. 어머니께서 같은 젖 먹여서 키웠으니까 우애를 훼손하는 마음을 먹지 말란 얘기입니다. 형제간에 어떻게 지내라? 우애 있게 지내라. 그게 자 훈민과 삼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는 임금은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피고 백성은 임금을 어버이처럼 섬겨라. 그 얘기였고요. 그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제 섬길 일난 다하여라. 살아계실 제 섬길 일을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돌아가신 후면 애달다 한들 어찌하리 무엇하겠는가.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다시 못할 일이 바로 이뿐 즉 돌아가신 후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 중에 풍수지탄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에서 온 말입니다. 수욕 즉 나무는 정 고요하고자 하나 풍 바람이 부 지하고 그치질 아니하고 자욕 자식은 양 부모를 양 봉양할 양자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수욕 자 자용량이 친 양치는 부 대라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다릴 테답니다. 자식은 뒤늦게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풍수지탄 즉 흔들리는 나무를 보고 뭐한다? 탄식한다.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살아계실 때 섬길 일난 다하여라. 주제가 바로 풍수지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번에는 8번째 수입니다.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을 하자꾸나. 옳은 일 즉 의로운 일을 하자꾸나. 사람이 되어나서 옳지 곧 못하면 옳은 일을 하지 못한다면 마소 말과 소에게 갓 꽃갈 씌워 밥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즉 사람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동물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자 의를 쫓아야 한다. 의로운 일을 하자. 그게 8번째 작품의 주제였습니다. 그 다음 자 오늘도 다 새 거다. 자 오늘도 다 날이 새는구나. 날이 밝았구나 그 얘기입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호미 메고 일하러 가자꾸나.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권농 즉 농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내 논 다 메어든 내 논 다 맺거든 내 논도 좀 메어주마. 상부 상조 하란 얘기겠죠. 그렇죠? 예, 서로 돕고 살자. 또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남는 시간에는 그죠? 놀지 말고 뽕 따다가 누에 먹이면 또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열심히 일을 하며 살자는 얘기입니다. 자, 13수였고요. 그다음에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고 친 저 늙으니 이고 머리에 이고 등짐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젊은 나는 돌이라도 무겁겠는가. 늙어도 서러워라거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을 조차 짐까지 들었으니 얼마나 서럽겠는가. 따라서 자, 늙은 사람을 봉양하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훈민과
즉 교술적 성격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에게 바른 풍속을 전해주고 싶은 어떤 그 정철 선비의 어떤 그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술적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윤선도의 만흥과 창작 의도가 다르다, 그렇지? 예, 목적이 윤선도의 만흥은 개인적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이 윤선도의 훈민가는 바람직한 어떤 삶의 풍속 형성을 위한 교술적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황의 도산 12곡입니다. 도산 12곡은 총 12수의 연시조인데요. 도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자, 이황 선생이 지은 연시조입니다. 이 도산 12곡에는 언지편과 언학편이 있어요. 언지는 자연을 노래했고요. 1수부터 6수까지입니다. 1수부터 6수까지. 7수부터 12수까지는 언학편이에요. 그래서 앞에 1수부터 6수까지는 자연을 주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언학편이라고 해서 7수부터 12수까지는 학문수양을 노래합니다. 자, 그럼 도산 12곡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1곡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이방원의 하여가 첫 시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그 당시 어떤 그 상투적 보편적 표현이었던가 봅니다, 그죠? 예, 뭔가 패러디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에 널리 쓰던 일반적인 표현이었다.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들 어떠하겠는가? 초야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리요? 초야에 묻혀 사는 시골입니다. 우생 어리석은 선비의 삶이 이렇다 어떠하겠는가? 하물며 천석고황, 천석은 자연이겠고요. 고황은 이 명치 끝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천석고황, 명치 끝에 병이 든 것인데 자연을 사랑하는 고칠 수 없는 병, 즉 불치병이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천석고황을 고태어 무슨 말이요? 고치지 않겠다는 얘기해요.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부, 허유가 사실은 야같다. 삼정승, 그리고 무엇보다 만승제삼보다 나은 것이 자연 속에서 삶이다. 그 윤선도의 만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천석고황을 고치지 않겠다. 이황쌤의 생각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당시에 녀던 길,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그럼 당시에 녀던 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여러분 그 언학편에서는 학문수양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녀던 길은 학문의 길입니다. 당시에 가던 그 학문수양의 길을 몇 해를 버려뒀어요. 왜 버려뒀어요? 임금이 간곡하게 와서 그 자신을 좀 이렇게 옆에서 보좌하면서 정사를 좀 살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몇 차례 거절했어요, 이황 선생님께서. 저는 나이도 먹었고 또 이제 그 학문을 연찬해서 후세에 어떤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제가 더 해야 할 일 같습니다 하면서 완곡하게 이제 그 거절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임금께서 이황을 곁에 두고 싶은 겁니다. 한 번, 두 번 이제 거절했지만 더 이상 거절하는 건 신하의 예의가 아닌지라 결국 이제 임금을 모시러 가죠. 그래서 그동안 학문을 이제 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벼슬길에 있는 동안. 그래서 몇 해를 이제 버려두고서 어디가 다니다가 즉 벼슬 생활하다가 이제와 돌아왔습니다. 이제와 돌아왔으니 면대 다른 데는 마음 두지 않겠다. 즉 학문 수양을 뺀 학문의 길이 아닌 나머지 다른 길에는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학, 즉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얘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를 그치지 아니하는가. 대꾸법 사용했네요. 무엇은 어찌하여 비슷한 구조를 이렇게 앞뒤로 또는 옆으로 나란히 맞세워서 대립의 비를 주는 표현 기법을 대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는 만고에 푸르르고 유수, 흐르는 물은 주야 밤낮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처럼 저 청산처럼 또 저 유수처럼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 늘 푸르게 항상 같은 모습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문에 대한 연차를 멈추지 않겠다. 무엇처럼 늘 흘러가는 유수처럼 항상 푸른 그 청산처럼 같은 마음 그리고 학문 연찬에 대한 끊임없는 자세를 거두지 않겠다. 학문 연찬의 길을 가겠다. 학문 연찬의 길을 거두지 않겠다. 그 길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문 수양에 대한 다짐을 얘기하려고 청산, 늘 푸른 청산과 그 다음에 그치지 않는 유수에 빗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럼 비유의 방식 썼고요. 그 다음 대꾸적 표현법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대표적인 연시조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고려말 또는 조선 초중엽의 다양한 시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말 시조인데요. 대개 이 시기는 고려말 즉 새 왕조가 시작되는 시기이면서 헌 왕조, 기존 왕조가 망해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시기는 고려 왕조에 대한 어떤 그 회고의 정, 우국 지정을 노래하거나 또는 새 왕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형태의 시조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회고로서 우국과 충돌입니다. 원천석의 작품입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하고 망하는 것이 수없이 많으니 만월대의 추초 가을 풀만 가득하구나. 만월대인데요. 그 대는 다 누각과 대는 사라지고 풀만 가득해요.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역사의 무상함이 느껴지죠. 500년 왕업, 500년 고려 역사가 목적, 이번에는 피리, 목동의 피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만월대의 추초, 가을 풀만 가득하고요. 500년 역사는 목적의 피리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역사의 무상함, 인생의 무상함이다. 그러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역사의 무상함을 느끼는 안타까움. 즉 맥수지탄입니다. 나라 잃은 탄식이죠. 같은 말로 서리지탄이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분. 맥수지탄, 서리지탄, 멸망한 나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역사의 무상함이 되기도 하겠고요. 주제는 맥수지탄, 서리지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추초, 가을 풀만 가득하다. 또 이건 뭐죠? 시각적 이미지. 목적의 피리소리에 붙였어요. 자, 이건 청각적 이미지죠. 자, 그 다음 앞부분은 뭐죠, 여러분? 앞부분은 선경. 자, 가을풀 가득하고요. 피리소리가 그죠? 들려옵니다. 근데 뒷부분은 여기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맥주찬의 정서죠. 후정. 그러니까 선경 후정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감각적 표현 사용했고요. 원천석의 회고가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유응부의 자 시조입니다. 유응부는 사육신 중에 한 분이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간밤에 부던 바람이란 제목의 시인데요. 간밤에 부던 바람. 그럼 이때 바람 뭐겠습니까, 여러분? 실현이겠죠. 실현. 간밤에 부던 바람, 실현이 물어닥쳤습니다. 또 눈설이 역시 실현입니다. 바람이 불었고 눈설이 쳤단 말인가. 낙낙장송이 다 기울어 가는구나. 낙낙장송. 자, 굽고 굽은 긴 소나무가 다 기울어 가요. 이거는 고려 유신들입니다, 여러분. 아니죠. 고려 유신이 아니라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지닌 신하. 단종을 향한 충성심을 지닌 신하들이 다 기울어 갑니다. 뭐 때문에? 이런 그 세조 개유정난 이후 세조가 부리는 그 횡포, 시련과 고난 때문에 결국 낙낙장송, 그 신하들은 다 모두 기울어 간다.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못다 핀 꽃은 누구겠어요? 바로 단종이겠지, 그죠? 이렇게 늙은 신하들도 결국은 힘든데 하물며 못다 핀 꽃 누구? 어린 단종이야. 말에 무엇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죠? 단종이야. 닐러 무엇하겠는가? 누굴 생각하는? 임금 단종을 생각하는 충신 유응부의
마음이 절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육신 유응부의 시조였습니다. 그 다음 역시 사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 성산문의 수양산 바라보며입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노라. 수양산은요 실제 중국에 있던 산입니다. 중국 은나라 때의 산인데요. 수양산. 근데 은나라에 백이하고 숙제라는 신화가 있었어요. 백이 숙제. 자, 그런데요 있잖아요 여러분, 주나라가 은나라를 집어삼켰어요. 은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나라 무왕이 이제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그러자 백이하고 숙제가 어떻게 했어요? 충신이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양산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선 무왕이 주는 녹을 거부하고 고사리 뜯어서 캐 먹고 살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만구의 충절이 이 백이하고 숙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수양산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즉 성산문은 백이하고 숙제를 한탄한다. 한탄한다. 왜? 줄여 죽을 찐들,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물 고사리 캐 먹었잖아요. 굶주려 죽을 찐들, 채미, 고사리는 왜 캐 먹었단 말인가? 벼룩의 푸세의 것인들, 비록 별거 다닌 푸성귀인들, 그것조차 지금 누구 땅에 난 것이더냐? 주나라 무왕 땅에 새 임금 땅에 난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산문 자신은 결국 이때 수양산이 뭐야 여러분? 수양대군이에요. 수양대군에게 자기 자신은 백이숙제는 고사리도 캐먹고 살았지만 자기 자신은 네가 주는, 즉 수양이 주는 어떠한 녹도 받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의 표현입니다. 사육신의 결기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역시 사육신 중에 한 분입니다. 이계입니다.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눌과 이별하였건대. 촛불이 이별했다고 했습니다. 인격화시켰네요. 그죠? 예, 의인법입니다.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흘리고, 자, 인격화시켰죠? 겉으로 눈물 흘리고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촛불이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자신의 몸을 태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누구와 이별하였건데 도대체 겉으로 눈물 흘리면서 속 타는 줄 모르는 것인가? 우리도 저 촛불 같아. 우리, 그러니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단종을 지키고자 했던 충신들이겠지. 우리도 저 촛불과 같아. 그러니까 촛불 같다는 얘기는 이때 촛불은 뭐야 여러분? 사육신의 어떤 감정 인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속 타는 줄 모르면서 자신을 태우는구나. 결국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단종을 향한 충성을 거두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촛불에 이입시킨 감정이입의 표현법이 사용됐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시름을 주제로 한 작품입니다. 우탁인데요. 춘산에 눈 녹인 바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잠깐 불고 간데 없다. 적은 덧 빌려다가 잠깐 동안이나마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춘산에 하얀 눈을 녹인 바람, 봄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머리 위에 불게 하고 싶구나. 왜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귀 밑에 해묵은 서리. 귀 밑에 해묵은 서리 뭐예요? 흰머리잖아요. 춘산에 하얀 눈을 녹인 바람, 봄바람을 잠깐 빌려다가 내 귀 밑에 이 하얀 서리, 즉 흰머리를 어떻게든 녹여보고 싶구나. 무슨 얘기예요? 안티 에이징, 늙음을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늙음을 거부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나 봅니다. 그렇죠? 예, 우탁 고려 시대 뿐인데요. 그때도 늙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봄바람을 빌릴 수만 있다면 빌려다가 내 머리 위에 불게 해서 제발 좀 흰머리 좀 싹 예, 가시게 하고 싶구나. 참 발상이 참신합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그 늙음을 막고 싶은 화자의 절실함이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탈로가라 그래. 탄식한다. 뭐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 우탁의 노래였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신흠의 노래 삼긴 사람입니다. 노래 삼긴 사람, 노래를 즐기는 사람, 즉 섬기는 사람. 분명 시름도 하도 할시야 시름이 많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노래를 즐겨하는 사람은 분명 시름이 많은 사람이다. 왜요? 닐러 다 못 닐러. 그 마음속 시름을 말로 다 못 풀어내어서 결국 뭐 노래를 불어서 풀어내는구나. 자, 만약 진실로 노래를 불어서 풀릴 것 같으면 나도 불러서 풀고 싶구나. 노래를 불러서라도 마음의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근심이 이제 많이 쌓이잖아요. 그 근심을 어떻게든 풀어내고 싶은 마음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그죠? 예. 이것과 유사한 작품이 사설시 중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 창내고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창문을 내고 싶구나, 창문을 내고 싶구나.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가슴에 창문을 내고 싶다. 왜요? 이따금 하도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볼까노라. 열어서 그 근심을 풀어볼까노라. 그렇죠? 네, 여다져 볼까노라. 열고서 근심을 풀어볼까 하노라. 그 얘기인데요. 똑같이 근심을 풀고 싶은 마음을 노래했죠. 다만 근심을 풀고 싶은 어떤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신음의 시에서는 노래가 활용된 반면 이 사설시조에서는 무엇이 활용됐다? 예, 창문이 활용된 것입니다. 자, 신음의 노래 삼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이제 연정과 애정의 시입니다. 주로 기생들의 시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황진이의 시조입니다. 어저 내 일이야. 아하 내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으면 갔겠냐마는 있으라 했으면 누구에게? 임에게 있으라 했으면 갔겠냐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굳이 보내놓고 이제 와서 그리워하는 장은 뒤늦게 그리워하는 까닭은 나도 모르겠노라. 임을 붙잡지 않고 보내놓고 뒤늦게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쉬움,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후회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죠? 후회, 아쉬움과 후회의 정서를 토로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역시 황진이의 시조인데요. 동지딸 기나긴 밤은이라는 시입니다. 동지딸 기나긴 밤을, 여러분 동지는요 밤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한 6시부터 다음날 아침 한 7시까지 이때는 겨울이에요. 밤이에요. 밤. 얼마나 길어요. 12시간이 넘으니까. 동지딸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즉 중간 부분을 싹둑 베어내요. 잘라내요. 왜요? 여러분 밤은 길지요. 또 임은 옆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 긴 시간이 필요 없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겠다? 싹둑 중간을 잘라서 보관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춘풍 이불 속에, 봄바람 이불 속에 서리서리 둘둘 감아서 넣어 두었다가, 이 부분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시간을 싹둑 잘라서 둘둘 감아서 이불 속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물로 치환시켰어요. 발상이 참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어른님 오신 날 밤, 그때는 또 얼마나 그 밤이 짧겠습니까? 그죠? 사랑하는 님이 오신 밤이에요. 그 밤이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 필요 없어서 숨겨둔 시간을 꺼내가지고 이어서 쓰겠대요. 여성 화자의 섬세한 감성과 참신한 발상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특히 서리서리, 구비구비 같은 음성 상징을 사용해서 어떤 감수성이 아주 직접적이고 직설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이제 기생 중에 홍랑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맷버들 가래 꺾어라십니다. 맷버들, 산버들 가래 꺾어, 골라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보내노라 님에게. 님의 손대는 님에게예요, 그냥. 즉 산버들 꺾어서 보내노라 님에게, 떠나신 님에게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산버들은 뭐겠어요? 화자 자신의 분신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신은 창밖에, 주무시는 창밖에 씹어두고 보세요. 혹시라도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나인 줄 여기세요. 지나치지 마시고 새 잎이 나거든. 근데 그 새 잎은 뭐야? 내 사랑의 징표란 얘기죠. 나인 줄 여기세요. 나를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을 향한 절절한 사랑을 역시 여성 화자의 섬세한 감성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홍랑의 맷버들 골라 꺾어였습니다. 그 다음 이번은 이조년의 시입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에 월백, 달이 하얗게 비치고. 자, 여러분 백꽃은 언제 피죠? 예, 봄에 핍니다. 계절적 배경 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밤이죠, 그렇죠? 왜? 달빛이 하얗게 비추니까. 자, 은하수, 삼경인재.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깊은 밤이죠. 봄, 그리고 야심한 시각입니다. 일지춘심, 한 가닥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봄날의 애상을. 자규는 셉니다. 자규가 알겠냐마는, 즉 자규도 그 내가 느끼는 봄날의 애상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봄에 느끼는 애상의 깊이가 크다, 깊다. 일지춘심을 자규가 알겠냐마는 다정, 생각이 많은 것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자규도 알지 못할 만큼 내 지금 감정의 어떤 그 요동은 심합니다. 봄날에 느끼는 애상의 깊이는 큽니다. 자, 이때 자규는 객관적 상과물이겠네요. 그래서 이 시는 봄날의 애상이 되겠습니다. 이조년의 이화의 월백하고라는 시였습니다. 자, 이화의 월백하고, 여기 시각적 표현 사용됐죠, 그렇죠? 시각적 표현. 시각적 표현, 감각적인 표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자규는 청각적 심상, 그죠? 네. 앞부분은 선경, 뒷부분은 뭐가 된다? 자, 잠 못 든 화자의 모습이니까 화자 후정.
봄날의 예상이니까 후정이 되겠죠. 선경 후정의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자 서경덕의 마음이 어리석은 후이란 시조입니다. 마음이 어리석은 후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결국 하는 일 자체가 다 어리석고 안정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중운산에 만겹이나 되는 구름 낀 산에 어느 님이 오랴마는 어느 임이 나를 찾겠냐마는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만겹이나 떨어진 깊은 산이에요. 그러니 만겹을 둘러친 깊은 산입니다. 어느 임이 나를 찾아오겠어요? 지는 잎, 떨어지는 나뭇잎, 그리고 부는 바람에도 행여 혹시 임이 나를 찾을까? 그래서 긴가 하고 나가본다는 얘기해요. 사실은 내가 마음이 어리석어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사랑하는 사람, 즉 누구예요 여러분? 황진입니다. 황진이에게 헤어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이제 공부하겠다고 지금 어디 온 거야? 만겹이나 되는 깊은 산 속으로 들어온 거지. 근데 그립고 그리운 거지.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만 들려도 바람 소리만 들어도 혹 야 나를 찾아온 게 아닐까 하고 마음이 앞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임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토로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화자만 이렇게 어떤 간절한 마음, 이별의 그리움을 토로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연과 풍류입니다. 한호는 한석봉입니다. 집방석 내지 마라. 낙엽 앤들 못 앉겠느냐. 집방석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형식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낙엽에 앉으면 되지, 그렇지. 또 솔불 밝히지 마라. 왜? 어제 진달이면 충분하다. 아히야 박주산채망정. 박주산채 산나물에 그냥 탁한 술 일망정. 없다고 말고 내어라. 그것이면 족하다. 풍류와 안분지족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한석봉이 우리가 글씨만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조를 짓는 능력도 있었나 봅니다. 자, 그 다음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입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즉 10년을 벼슬살이를 해서 초가삼간 지어댔습니다. 방 3칸이에요. 나 한 간, 달 한 간,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꽉 찼잖아요. 강사는 커서 방에 들일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겠다? 강사는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겠다. 즉 욕심부리지 않고 자연에 딱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내 집 삼아 두고 자연 속에서 즐겁게 만족하며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 다음 이번엔 성혼의 시조입니다. 말이 없은 청산이요. 청산은 말이 없어요. 또 유수, 흘러가는 물은 고정된 모양이 없어요. 자유롭습니다. 청산은 말이 없고 유수는 자유롭습니다. 또 청풍 맑은 바람은 값이 없습니다. 예, 비싸지도 않아요. 그렇죠? 싸지도 않고 값이 없어요. 또 명월, 밝은 달은 임자가 없어요. 즉 자연은 값도 없고 임자, 주인도 없습니다. 이 중에 병 없은 이 몸이 덕분에 병이 없는 이 몸이 값도 안 나가고 주인도 없으니까 마음껏 보고 늙으리라. 자연을 마음껏 즐기며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성훈의 말이 없은 청산이호였습니다. 자, 표현법은 이제 대꾸법 썼죠, 그렇죠? 말 없은 청산과 태 없은 유수 서로 비슷한 구조를 나란히 맞세워서 대립의 미를 주는 표현 기법입니다. 대꾸법, 그리고 열거법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식의 두류산 양단수를 입니다. 두류산 양 끝쪽 물을 듣고 이제와 보니 옛날에 듣기만 했어요.
예, 그런 물이 있다는 얘기를. 근데 이제 와서 봤어요. 야, 근데 도화 복숭아꽃 뜬 맑은 물에 산영, 산 그림자조차 잠겨 있구나.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노라. 무릉도원이 어디냐? 나는 여기가 곧 무릉도원인가 하노라. 결국 무릉도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내가 이곳이 무릉도원이다 생각하면 그곳은 무릉도원인 것이죠.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두리산 양단수를 였습니다. 여기 문답법 썼네요, 그렇죠?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물었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옌가로라 답했습니다. 묻고 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설 시조입니다. 앞서 배웠던 평시조와는 달리 상당히 분량이 길어진 시조를 말하는데요. 평민들의 어떤 소박하고 다양한 삶을 얘기하다 보니까 3장이라는 짧은 형식엔 담아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조에 비해서 상당한 어떤 분량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아버님, 자,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이 보시겠어요. 시어머님 며느라기 나빠, 벽바닥을 구르지 마시오. 시어머니 며느라기 밉다고, 며느리 밉다고 부엌바닥을 구르지 마시오. 그 얘기입니다. 아마 실제 며느리가 나빴다기보다는 시어머니들은 대개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예전 시어머니들은 그 며느리가 자기 자식을 빼앗아갔다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질투심, 또 자기가 그 전에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어떤 학대에서 나오는 본전 심리, 이런 게 컸던가 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어머니 며느리하기 나쁘다고 그 부엌바닥을 제발 좀 구르지 마세요. 구박하지 마세요. 그 얘기예요. 빚에 받은 며느리인가? 제가 지금 빚에 빚 주고 받아온 며느리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또 값에 쳐온 며느리인가? 저도 그 귀한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딸이에요. 빚에 받아온 며느리 아니고 또 값 쳐주고 사온 며느리도 아닙니다. 밤나무 썩은 등거래, 회초리 나니같이 앙살하신 시아버님, 무서우신 회초리같이 무서우신 시아버지, 그리고 볕쬐 쇠똥같이, 쇠똥이 볕을 쬐어요. 말라붙었잖아요, 그렇죠? 말라붙은 대종고신, 말라붙은 시어머님. 또 3년 짠 망태에 새 송곳뿌리 같이 뾰족하신 신우이님. 신우는 그때도 뾰족했나 봐요. 그렇죠? 지금도 뾰족하지만 그때도 이렇게 성격이 날카로웠나 봐요. 그래서 3년 엮은 망태 부리같이 뾰족하신 시누이님. 또 당피, 좋은 곡식입니다. 좋은 곡식 가른 밭에 돌피, 나쁜 곡식이죠, 그렇죠? 나쁜 곡식 난 것 같이 샛노란 웻꽃 같은, 샛노란 웻꽃 같은 허약한, 뭐 이런 얘기예요. 허약하고 피똥 누는 아들 하나 두고. 이때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시어머니 아들이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남편이죠. 즉 샛노란 허약한 아들, 피똥 누는 아들 하나 주고서 건 밭에 메곳, 마른 밭에 메곳 같은, 마른 밭에 메꽃 같은 며느리를 어디를 나쁘다고 하시는 거. 당신 아들에 비하면 이 며느리는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 나쁘다고 구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부장적제도에서 학대받던 며느리의 어떤 고달픈 삶의 모습이 굉장히 사실적이고 또 재밌게 해학적으로 표현됐습니다. 동명의 그 시집살이 노래라는 작품이 있어요. 민요입니다. 시집살이 노래. 이 노래를 보시면 이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형님 온다, 형님 온다. 시집 갔던 형님 온다. 형님 마중 누가 갈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형님 동생인 그 아직 시집 안 간 사촌 동생이 시집살이가 궁금한 거예요. 가서 물어봅니다. 형님 어떻댔까? 시집살이 어떻댔까? 그랬더니 형님이 뭐라 그래? 야 그 말 봐라. 시집살이 개집살이더라. 정말 힘들고 어렵더라. 그래서 자, 시집살이 고달픔을 사실대로 그린 사설 시조였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특히 그 시집식구의 특징을, 그죠? 예, 말라 비틀어진 시어머님, 그리고 회초리같이 무서우신 시아버님, 그리고 뾰족한 또 시누에다가 허약한 남편,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이 돋보입니다. 그 다음, 자, 작자미상의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시조도 있습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앉아 있어요. 두엄, 자, 위에 두꺼비가 올라앉아 있어요. 파리를 물고. 자, 그런데 건너산 바라보니까 누가 떠 있어요? 백송골이 떠 있어요. 백송골은 중앙관리. 그리고 두꺼비는 누가 되겠어요? 탐관오리. 파리는 뭐가 돼요? 파리는 탐관오리의 횡포에 신임하는 민중, 백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거드름을 피우면서 두엄 위에서 올라 있어요. 근데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 중앙관리, 더 높은 관리가 떠 있어요. 그러자 두꺼비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서워서 가슴이 깜짝 놀라 풀떡하고 내달려 도망가다가 이 두엄 속, 그러니까 거름이죠, 거름. 여기 거름이 얼마나 냄새나요. 이 거름 속으로 푹 하고 빠져버렸어요. 두엄 아래 자빠질 것구나. 그런데 한다는 얘기가 기가 막혀요. 못 쳐라, 웃지들 마라, 날랜 낼시망정. 여기서 두꺼비가 빠져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두꺼비가 뭐라 그래? 야, 웃지 마라.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애헐질 뻔하기라. 애헐, 어혈이다. 어혈, 피멍. 야, 피멍 들 뻔했어. 나니까 이 정도야 하면서 끝까지 거들먹거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참 웃기면서 슬픕니다. 웃픕니다. 그죠? 허장성세하는 탐관오리의 모습, 양반들의 모습이 기가 막힙니다. 즉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이런 두꺼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두엄에 빠져버린 이런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거들먹거리는 이런 허장성세의 모습이 참 기가 막힙니다. 사설 시조였고요. 특히 이제 이 작품은 앞에서는 두꺼비, 그리고 자 파리, 그다음 백송골 이렇게 3인칭식으로 전개되다가 마지막 구에서는 날랜 나였기의 망정이자 해서 두꺼비가 뭘로 바뀌어요? 두꺼비 3인칭 화자가 나로 1인칭 화자로 바뀌어버려요. 즉 3인칭에서 1인칭으로 시점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 탐관오리의 횡포와 허장성세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한 사설 시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시조 작품은 모두 끝내겠고요. 그 다음, 다음 시간에는 주요 가사 작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